며칠째 폭우로 곳곳에서 물난리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서울시 홍수에 대한 영상을 올린 바가 있죠. 당일 비 때문에 길이 여기저기가 막히면서 배달의 배달료가 25,000원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특히 강남 일대 직장인들의 퇴근길이 막히면서 모텔 예약 앱에서 강남의 모텔 숙박료가 30만 원까지 상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분노를 하셨는지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남의 어려움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행태에 분노한다. 관계 부처의 대책 마련과 피해 보상을 건의하겠다. 모텔 숙박비가 올라간 것이 남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행위다. 관계 부처에 말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를 보상하게 하겠다. 딱 봐도 제가 좋아할 만한 주제죠. 실제로 이 글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비판과 비난을 쏟아붓고 있는 중이에요. 누구를? 모텔이 아니라 원희룡 장관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텔의 이런 행동, 대개는 아마도 모텔은 관여한 바가 없고 모텔 예약 앱 회사의 알고리즘이 알아서 가격을 올린 것일 테지만, 어쨌든 모텔의 이런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일까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시장 경제의 한 모습일까요? 산 꼭대기에서 파는 맥주는 비쌉니다. 보통 가격이 정해져 있지도 않아서 부르는 게 값이고, 날이 덥고 사람이 많으면 한 캔에 2만 원을 불러도 이상할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비싸게 받을까요? 원가가 비싸서? 맥주 가격이라는 것이 아무리 비싸게 사봐야 편의점 소맥 갈 텐데 원가가 10,000원, 2만 원을 부를 만큼 비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노동력이 들어가서 그렇다? 노동력은 얼마죠? 그냥 사람이 움직인 건데 공짜 아닙니까? 등산을 일부러 돈 내고 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등산에 걸린 시간을 시급으로 쳐서 더 해야 됩니까? 아니면 맥주 상인이 산을 올라오면서 먹은 밥값을 원가로 쳐야 되나요? 그러면 밥을 안 먹고 굶고 올라오면 공짜입니까?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시간이 걸렸는데 어떤 상인은 100캔을 지고 올라왔고 어떤 상인은 힘이 약해서 10캔밖에 못 갖고 올라왔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맥주값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10캔 가지고 올라온 상인은 100캔 가지고 올라온 상인보다 더 비싸게 받아야 되는 겁니까? 힘이 엄청 센 상인이 한 번에 5,000캔을 가지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편의점 가격에 100원만 보태서 받아도 오늘 일당이 50만 원이네? 50만 원이면 폭리 아닌가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혼란을 느끼신 분이 있다면 그건 가격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비가 와서 길이 끊겼다. 집에 가는 것보다 회사 근처에서 잘 만한 이유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호텔, 모텔, 숙박업소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수요가 좀 올랐다고 가격을 올리는 게 말이 되느냐? 모텔을 운영하는 비용은 그대로 아니냐? 아니에요. 전제부터 틀린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원가라는 것은 원래 시장의 가격 결정 모형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만, 그건 또 다른 주제니까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모텔의 운영 비용에는 뭐가 있을까요? 전기, 수도, 세탁비, 청소비, 여러 인건비, 감가상각, 영업비, 세금, 자기 건물이 아니라면 임대료,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죠. 기회비용이 있어요. 모든 비즈니스에는 기회비용이 있습니다. 여기 투자한 돈을 다른 데 투자했다면 거기에서 얻을 수 있었던 수익, 거기에서 낮출 수 있었던 리스크,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저축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수익은 낮았겠지만 리스크는 없다시피 했을 테고 신경 쓸 것도 없었겠죠. 이게 만약 내 소유 땅이었다. 그러면 모텔 건물을 올리는 대신에 주차장을 했다. 그러면 현금 흐름은 줄었겠지만 건축비를 아꼈겠죠. 그리고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었겠죠. 이런 모든 다른 선택이 다 기회비용입니다. 그리고 기회비용도 비용이에요. 잃어버린 기회는 반드시 비용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1억에 팔 수 있는 물건이 있는데 나는 욕심이 없어. 100만 원만 받아도 돼. 나는 괜찮아. 이거면 충분해. 이것은 경제학적으로는 또 시장에서는 그래도 100만 원은 남았네. 수익 100만 원. 이렇게 세는 것이 아니라 팔 때마다 9,900만 원을 손해봤다.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이 개념은 제가 나중에 올릴 젠트리피케이션 시리즈에도 그대로 등장할 겁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기회비용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수요 공급에 따라서 왜 시장에서 가격이 움직이는지 쉽게 이해가 돼요. 수요가 올라가는데 공급이 그대로다. 모텔이 하룻밤에 뚝딱 생기지는 않으니까 공급은 당연히 그대로죠. 원래 강남 지역의 모텔 숙박비가 8에서 12만 원 정도 수준인데 길이 괜찮을 때 수요가 늘어나면
수요가 늘어날 이유가 생기면 사람들의 지불 의사가 늘어납니다. 대중교통도 제 기능을 못하고 택시도 안 잡히고 차 몰고 나가봐야 사고가 나거나 침수될 확률도 크고 위험하고 아침에 출근을 제때 못할 가능성도 높고 그 모든 리스크를 무릅쓰고 집에 가느니 나는 20만 원을 내고 근처에서 자련다. 나는 25만 원까지는 내련다. 나는 30만 원을 내도 집에 가는 것보다는 낫다. 나는 50만 원을 내라고 해도 내겠다. 나는 친한 옆팀 대리랑 회사 앞에서 방을 잡고 소주를 한 잔 먹고 자고 출근을 하련다. 방값은 반띵을 하고 이런 생각들이 뭐냐? 다 지불 의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이 사람들을 모두 소화하는 선까지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며칠 전 그날 밤에는 25만 원이었고 30만 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의 지불 의사가 25만 원인데 평소처럼 10만 원만 받았다. 그러면 10만 원을 이익 본 것이 아니라 15만 원을 손해본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잃어버린 기회비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독한 모텔 주인들이 악마 같은 심보로 사람들의 고통을 착취한 게 아니라 악독한 야놀자 관리자가 비피해를 입은 직장인들을 악의적으로 엿먹인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일어나는 자발적인 거래는 반드시 거래의 양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장에서 일어나는 자발적인 거래는 반드시 거래의 당사자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돼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장을 착취와 범죄와 사기가 일어나는 곳으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돈을 내는 사람이 항상 손해를 보고 돈을 받는 사람이 이익을 본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좌측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인식이 이렇습니다.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발적인 거래는 피해가 아닙니다. 30만 원을 주고 모텔에서 묵을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30만 원을 지불하고 서라도 얻기를 원하는 효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격을 누군가가 지불한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 거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래는 막을 근거가 없고 처벌할 근거도 없고 보상할 근거도 없고 보상할 이유도 없습니다. 보상을 받을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전혀. 만약 이게 어떤 방법으로 강제로 더 결제를 하게 만들었다거나 가격을 숨긴 채로 투숙객을 유인했다거나 추가 결제를 하지 않으면 물이나 전기를 끊었다거나 그러면 그건 자발적인 거래가 아니고 범죄가 맞습니다. 피해자가 발생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아니죠. 앱상에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었어요. 대개는 선결제를 하고 가니까 모텔에 투숙하는 시점에는 가격을 인지한 것뿐 아니라 돈도 이미 낸 상태로 갑니다. 완벽한 자발적인 거래죠. 비가 왔는데 어떻게 자발적이냐? 그런 식이라면 배가 고파서 밥을 사 먹는 것도 자발적인 거래가 아니죠. 대책 마련과 피해 보상. 대체 무슨 대책이 필요하고 무슨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국가에서 공공 모텔이라도 운영을 해야 됩니까? 숙박 요금을 법으로 통제해야 됩니까? 그날 모텔 투숙한 사람들을 찾아서 차액을 세금에서 깎아줄까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숙박, 음식, 공연까지 모든 것의 요금이 오릅니다. 항공권도 성수기 요금, 비수기 요금이 크게 다르고 평일과 주말 요금, 출근 시간 전에 도착하는 티켓과 출근 시간 후에 도착하는 티켓의 요금마저 다르죠. 숙박, 펜션, 호텔 등 관광업은 전부 성수기, 비수기 요금 테이블이 다 따로 있어요. 이 모두가 비 오는 밤 모텔과 정확하게 같은 이유로 다른 가격을 요구하는 거예요. 심지어 국가도 그런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전기요금을 경부화, 중부화, 최대부화로 나눠서 수요와 공급의 차이에 따라서 가격 차이를 어마어마하게 두죠. 남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다. 휴가철에 방을 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연휴 때 항공권을 사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항공권 가격도 차등을 두지 말라고 법으로 정해야 마땅한 거 아닌가요? 크리스마스 어디에나 예약이 어렵죠. 여친이 있는데 예약을 못했다. 절박하죠. 여친이 없는데 일단 어딘가 예약부터 하려고 한다. 더 절박하죠. 크리스마스 때 특별 상품, 특별 공연, 특별 메뉴, 특별 가격 만드는 거 다 금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남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행태니까요. 전국의 회사와 공장이 돌아갈 때를 딱 맞춰서 최대 부하 시간으로 설정해서 전기요금을 많이 물리는 것. 심지어 산업용 전기는 12시에서 1시 사이는 최대 부하 요금에서 중부하 요금으로 내려갑니다. 점심시간이니까 전기를 덜 쓰니까. 이거
대부분 9시에서 6시까지 근무시킬 수밖에 없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국가가 이용하는 행태 아닌가요? 어려움, 시장에서 그 어려움이라는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수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용하는 행태를 공급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삭막한 것도 냉정한 것도 아니고 신자유주의의 폐해도 아니에요. 이것은 그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사람의 마음이 흐르는 자연 법칙일 뿐입니다. 모텔을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돈을 적게 내면 좋지만 모텔 주인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받으면 좋은 겁니다. 승객 입장에서는 비수기 요금으로 내고 싶지만 항공사 입장에서는 성수기 요금으로 받고 싶은 겁니다. 그저 양자가 모두 시장 구성원일 뿐이에요. 보수판 안에서 이런 얘기가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죠. 우리 진영이 이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우파라고 불리는 그룹에는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그중 그 어떤 것도 반시장적일 수는 없습니다. 반시장 우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시장에 대한 이해와 선호와 신뢰가 없이 우파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도 실수하기가 쉬워요. 우리도 모르는 새 반시장적인 개념들을 머리에, 가슴에 너무나 깊이 너무 자연스럽게 새겨왔기 때문입니다. 지식의 칼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그 변화의 프론트라인이에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